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선 후기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과학기술인데, 그냥 그 전에, 그냥 조선 후기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서양의 문화가 일단 들어온다고. 서양의 문화가 수용되는 시기입니다. 수용. 여기에 이제 서양 문화는 주로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서양 문화에는 사상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면도 있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의 특징이 하나가 뭐다? 서양 문화가 수용됩니다. 그리고 그 서양 문화는 사상이나 기술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양 사상이 뭘까요? 서학이지 뭐 천주교. 그 다음에 기타 서양 문물. 그리고 이제 초기에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데 기여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만 일단 줄쳐놓으세요. 이광정, 정두원 이런 사람들. 본문은 그냥 크게 읽고, 그 다음에 소현세자도 하나 써놔. 소현세자, 호란 때, 병자호란 이후 청에 끌려갔던 왕자지. 소현세자. 이 사람은 거기다 천주교 서적 보급 이렇게. 그래서 이광정, 정두원, 소현세자 등이 바로 뭐다? 서양 문물 수용에 기여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뭐다? 표류해 오죠? 그래서 벨테브레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벨테브레이, 그 다음에 뭐다? 하멜, 이런 사람들. 어디에 표류해 온다? 제주도. 자, 그리고 특히 벨테브레이 같은 경우는 훈련도감에 소속되어서 서양식 대포 제작에 기여하기도 했다. 하멜이라는 사람은 도망간다. 그래서 하멜 표류기라는 글을 써서 조선을 서양세계에 알린 사람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들 나오면 조선 후기로 가셔야 되고 서양 문물 수용에 기여했다. 이렇게 크게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제 서양 문화가 수용이 되는 시대인데 대다수의 지식인층 있죠. 양반 성략자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관심이 좀 고조되었다? 서양 문물은 이과, 그의 제자들 및 북학파 실학자들. 그러니까 주로 실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이 서양 문물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지, 실학자들이. 그러면서 주로 실학자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실학이라는 학문도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실학자들조차도 종교에는 종교에는 조금 배척하는 경향이 강했다. 대신 무엇을 중심으로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 기술을 중심으로. 그래서 서양의 사상은 배척하고 기술을 중심으로 받아들인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동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도석이. 그래서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정약용은 그 거중기도 그림 한번 보세요. 그 거중기야, 무거운 거 들어올리는 거. 거중기 제작했다. 조선 후기 기술 개발에 기여했다. 지금 과학기술, 그 중에서 이제 그래서 과학기술을 편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정약용에 대해서는 하셨으니까. 거중기 제작, 한강에 배달이 설계한 사람, 서양의 의학기술인 종두법을 처음 소개했다. 뭐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3페이지.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서양의 과학기술, 기술 분야와 관련해서, 이제 분야별로 보시는 거야. 첫째 천문과 역법. 천문과 역법.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 이 천문과 역법도 누구의 천문과 역법이 소개되어서 서양의 천문역법이 소개되는 시기다. 그래서 천문 지식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가 지전설이야.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는 서양의 천문 지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동그랗다. 지구 구형설, 지구는 회전한다. 지전설 이런 것들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지전설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 자, 지전설은 지구는 회전한다라는 거잖아. 자, 그리고 누가 처음 주장했다? 김성문 줄쳐놓으시고, 김성문. 역학도해에서. 그 다음에 또 누구? 홍대용. 어디에서? 의산문답에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두 사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최초는 김성문이야. 홍대용이 아니라. 자, 그래서 지전설 하면 김성문의 역학도해, 그 다음에 홍대영의 의산문답, 최초는 김성문.
그리고 이익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대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항상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주로 지전설 물어볼 때 이 두 사람을 주로 물어본다. 그리고 홍대영은 이걸 통해서, 홍대영은 북학파 실학자죠. 홍대영은 단독으로 나오는 사람이지, 그 지금 글 나오는 거죠.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이 글 나온단 말이에요. 이 글이 나오면 누구의 글이다? 홍대영이다. 여기서 뭘 주장했다? 지전설과 무한우주론. 그래서 조선후기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북학파 실학자 홍대영이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다? 지전설을 통해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을 비판했다. 무한우주론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지구 중심의 우주관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역법. 자, 역법과 관련해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서양식 역서가 편찬된다. 그게 시헌역이다. 시헌역 하나 기억하세요. 시헌역 줄쳐놓고. 시헌역, 효종 때. 김육 등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서양식 역서야. 서양식 역법. 세종대왕 때 칠정산. 조선 후기에 서양식 역법 시헌역.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뭘로 간다? 서양의 지도. 이거는 뭐 아까 하셨죠? 여기는 서양의 지도도 등장하는 거지. 뭐 하나 외우시라고 그랬죠? 서양의 세계지도. 서양인들이 그린 세계지도. 세계지도. 뭐 하나? 고려만국전도. 자, 고려만국전도는 서양인이 그린 세계지도야. 여기에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됐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된 세계지도 하면 뭐 물어보는 거야?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물어본다 그랬죠? 그건 조선 전기 태종 때. 그래서 그거 세계지도. 그 다음에 수학. 자, 수학은 뭐 기하원본. 그냥 책 이름만 줄쳐놔요. 수학. 기하원본. 주해 수용 이런 것들이지. 주해 수용 이런 거. 특히 주해 수용은 누구? 홍대영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 거지. 홍대영은 북학파 실학자로서, 그렇지, 뭐지?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주장한 사람. 주해 수용을 저술해서 수학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주해 수용, 그 정도만. 다음에 의학은 별표 쳐놓고. 자, 조선 후기에 또 의학해서 의학 서적을 주로 물어보는 건데, 의학 서적도 잘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반드시 알아둬야 될 책이 동의보감. 당연히 알아둬야 돼요. 동의보감. 그 다음에 정약용해, 마가회통, 그 다음에 이재말, 동의, 수세, 보원. 요 세 개 책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의학서적은 이 부분은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동의보감, 마가회통, 동의, 수세, 보원이란 책. 이건 조선 후기에 나와야 될 책입니다. 그리고 동의보감 있죠? 허준.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선정 세계 기록유산. 세계 기록유산. 동그라미 1번 광해군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간행. 예방의학에 중점을 두고 값싼 시골약재를 사용한 치료방법 개발. 그렇게 연필로 줄쳐놓으시면 돼. 그리고 간략하게 정리해놔. 광해군 때 허준에 의해서 편찬된 의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의서. 우리나라 전통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서. 그게 바로 동의보감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가해통. 이거는요, 마진, 홍역에 관한 연구 발전, 그 줄. 동그라미 2번 있죠? 종두법, 그거 반드시 별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약용의 마가해통에서는 마진에 대한 연구와 특히 서양의 의학기술이야. 종두법을 처음으로 소개한, 그럼 바로 마가해통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1번 19세기. 사상의학을 확립, 그 줄.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구분해서 치료하는 체질의학 줄쳐놓으면 돼. 자, 그래서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은 무엇을 체계화시킨 책이다? 사상의학, 곧 체질의학. 그게 뭐다? 한의학에서 한의원 가시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해가지고 사람의 체질을 가르쳐 주잖아. 그래서 사람의 체질을 4개로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체질의학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체질에 맞게 처방을 하는 거지. 체질의학, 사상의학. 그래서 잘 나온다. 그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십시오. 동의수세번. 자, 그 다음에 뭘로 갑니다? 농학. 농학도 신경 써야 되겠지? 조선 전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농학은 항상 뭐? 농업기술, 농서, 그 다음에 농민들의 생활 항상 연결시켜서 공부 정리해 놓으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농학, 이런 농사기술, 농서, 농민 생활을, 농민들의 생활을 물어보는 시대가 딱 3시기 있다고 그랬죠. 고려 후기, 그 다음에 조선 전기,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때 편찬된 농소가 뭐다? 농사기술은 머릿속으로 한번 복습합시다. 지금 조선 후기하고 있죠? 막 읽고 나오면서 이 시대의 농업기술 이렇게 물어보면 이양법과 벼보리 이모작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맞지? 따라서 노동력이 절감되지. 그래서 광작이 성행하지. 경작지 규모를 넓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벼보리 이모작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특히 논에서의 보리 재배가 확대되는 시기지. 논에서의 보리 재배 확대. 조선 후기 맞다. 왜? 논에서의 보리는 소장료 수지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자급자족만을 목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죠. 무엇을 목적으로도 농사를 짓는다? 시장의 판매를 목적으로. 그러한 농업을 뭐라 그래? 상업적 농업. 상업적 농업.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성화되는 거 맞지? 자, 그래서 그 정도는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거 주고서 농민들의 생활 물어보면 이 당시 농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렵습니다는 당연한 건데 그걸 주로 물어보지 않고 농민의 계층 분화. 그래서 일부는 그걸 통해서 분홍으로 성장하지. 대다수는 몰락해서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죠. 이게 조선 후기의 농민들의 생활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 농업기술과 농민의 계층 분화 그걸 주면서 이때 농서 하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농서. 자, 농사직설. 이거 줄쳐놓고 별표.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책이야. 조선전기에 반드시 알아놔야 될 농서 있었죠. 농사직설하고 버금가는 거. 자, 농사직설. 여기 농사직설 써놨네. 잘못 써놨지, 내가. 농가집성. 농가집성. 줄쳐놓으세요. 농가집성. 어느 때? 효종 때. 누가? 신속이. 신속. 그리고 반드시 이거. 그리고 내용까지도 조금 몇 가지 정리해놔. 자, 농가집성은, 자, 어떤 책이다? 일단 읽어보세요. 쌀농사 중심의 수전농업을 소개하고 이양법 보급에 기여했다. 그 문장 반드시. 자, 이양법 보급에 기여했다. 조선 후기는 이양법이 어떻게 되는 시기라고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지. 그 확산되는데 기여한 농소는 뭐야? 농가집성. 농사직설은 어땠어요? 이양법 보급을 경계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걸 반드시 구분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농사직설 등의 조선 전기 농소를 집대성. 줄쳐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집대성이라는 것은 계승이란 뜻이야. 그래서 농가집성은 뭐 새로운 농업기술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 농업기술을 집대성한 책이야. 그래서 전기의 농업기술이 담겨져 있는 대표적인 책이 뭐야? 농사직설. 그거를 집대성, 계승. 그러나 이양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거지. 그래서 이양법 보급에 기여했다. 그러면 농가집성이야. 이양법 보급을 경계했다, 우려했다. 그러면 농사직설이다. 그래서 그 2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양가로 2번은요. 조선 후기에 가면 쌀농사 중심의 농사뿐만이 아니라 기타 상업적 농업. 그래서 각종 다양한 작물이 재배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농소는 뭐가 있다. 한 번만 읽어보세요. 책 자체만. 내용까지도 다 할 필요 없고. 박세장의 색경, 홍만선의 산림경제, 유중님의 증보산림경제, 서수의 해동농서 정도는. 서수의 해동농서.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가끔가다 이제 이거 각 책마다 특징을 연결시켜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나올 수 있는 책이야. 해동농서. 뭐다 특징이 있어? 정조 때 왕명으로 거기서부터 연필로
우리 고유의 농악을 중심에 두고 중국 농악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한국 농악의 체계화를 시도한 책. 이게 해독농서다. 자, 그 다음에 박지원의 관홍소초. 이거는 왜? 내용보다도 왜? 박지원 때문에 하는 거지. 중상학파. 그래서 박지원의 관홍소초.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있죠? 그 정도. 서유구의 뭐? 임원경제지. 임원경제지. 농촌생활 백과사전. 줄쳐놓으시면 돼. 농촌생활 백과사전. 줄쳐있네. 농촌선. 이건 백과사전식으로 편찬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뭐, 내용은 그 정도만 정리해놓고,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하다, 농가집성.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나오면 어느 때로 가야 된다? 조선 후기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걸 주고서 농사기술 물어보면 어떻게 돼? 뭘 답을 해야 돼? 조선 후기 농업기술을 막 해야 되죠. 이양법, 벼보리, 전국적으로 확대, 광자기 성행, 논에서의 보리재배 확대, 상업적 농업의 발달,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성화된다. 그런 뜻이지. 특히 쌀의 상품화, 그래서 바틀론으로 전환시키는 현상. 이 농서가 편찬된 시기에 농민들의 생활, 계층 분화가 심화되었다. 일부는 부농층으로 성장한다. 대다수는 몰락해서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다. 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고구마 재배 있죠? 고기단은 몇 개 쓰세요. 자, 조선 후기에 재배되는 재배물이 있는데 거기다 옆에다가 고추하고 담배도 쓰세요. 고추하고 담배. 이거는 17세. 이것도 이제 외국으로부터 들어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17세기에 전래되는 거야. 17세기 이후. 자, 그래서 고추 담배 주로 이제 상품 작물로 재배되는 건데, 자, 고추 담배 쓰세요. 고추 담배는 몇 세기에 들어온다? 17세기에. 따라서 그 이전에 고추 담배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고구마. 거긴 나왔죠? 고구마. 고구마는 18세기에 들어오는 거야. 18세기. 자, 몇 세기부터? 18세기부터 뭐가 재배된다? 고구마가 재배된다. 그리고 고구마 재배에 관련된 책이 있는 거지. 그게 이제 감조보, 감저신보, 종조보. 이게 고구마 재배와 관련되는 거야. 우리나라 최초의 고구마 재배 이용법 속에 감조보. 그래서 감저보 등, 감저신보, 종조보. 뭐 재배? 고구마. 몇 세기부터? 18세기부터. 옆에다 하나 더 써놔. 감자. 감자는 몇 세기에 들어오는 거냐면 19세기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세기부터는 뭐가 재배된다? 감자. 이렇게. 그래서 고추, 담배, 고구마, 감자 이렇게 옆에다 좀 따로 써놓으세요. 그래서 17세기 이후부터 고추, 담배는 17세기 이후부터, 고구마는 18세기부터, 그 다음에 감자는 19세기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걸 재배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고구마하고 감자 있죠? 고구마하고 감자는 이거 먹으면 배부르죠. 자,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기근이 끊이지 않고 농민들의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꽤. 특히 19세기 세도 정치기는 더하겠지. 그래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재배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작물이라고 하거든. 감자하고 고구마는 이런 의미도 있어. 구황작물. 그러니까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구황작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 후기에는 상품작물의 재배와 구황작물의 재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럼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농학은 아닌데 양가로 3번 어업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정약전의 자산어보. 그거 줄쳐놓으세요. 어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이건 사실은 뭐 어업. 그래서 정약전의 자산어보. 자, 이건 무슨 책이다? 어디 부근의 수산물, 해산물을 정리한 책이다. 흑산도. 뭐 줄쳐놓으시면 돼. 흑산도 근해의 해산물. 그거 줄쳐놓으면 돼. 그래서 자산어보. 이 정약전이 정약용과 형제라고요. 그래서 신유박해 때 천주교 신자로서 신유박해 때 유배를 가는 거야. 그래서 정약용은 강진으로 가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약 500여 권을 저술하는 거고, 정약전은 어디로 유배 갔냐면 흑산도로 유배 간 거야. 그래서 흑산도 부근의 해산물을 연구한 책. 자산어보. 그래서 요거 반드시 그 정도만. 그 다음에 기술학은 아까 정약용은 계속 나왔으니까 계속 보시고, 인쇄술은 줄만 쳐놓으세요. 영조조 때의 문해붕 줄, 민간 인쇄소, 새로운 활자가 주죠. 그 줄, 민간 인쇄소가 등장. 그 줄. 그리고 요때 새로운 활자란 이런 것들 말한다. 2번 영조 때 임진자 정유자 줄,
정조 때 한구자, 정리자, 줄, 생생자, 줄, 춘추광자, 줄. 그래서 요거는 조선 후기라고 해야 되는 거지. 조선 정기에 주조된 활자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태조 때 개미자라든가 세종 때 갑인자가 이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만 좀 가려놓으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조선 후기의 뭐다? 문화편입니다. 과학기술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절로 갑시다. 497페이지에. 자, 조선 후기 이제 문학과 예술 분야로 가면 되는데, 자, 조선 후기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다. 조선 후기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이 뭐다? 자, 서민 문화가 유행한다. 그거 반드시. 이게 일단 제일 커. 서민 문화가 성행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서민은 어느 시대나 있겠지. 그런데 이제 특히 서민의 의식을 반영한 서민 문화가 융성하는 때는 어느 때다? 조선 후기다. 배경. 그럼 왜 서민 문화가 발달하느냐는 거지? 한번 읽어보면 되죠, 뭐. 그래서 상공업의 발달과 농업 생산력의 증대, 그것도 바로 서민 문화의 배경이 되는 거야. 서당교육 보급까지 좋잖아. 그래서 조선 후기에 상공업계층이 성장하고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부농층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서당교육도 보급되면서 서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 그거 조쳐놓으시면 돼. 자, 서민 문화가 성행했다. 그러면 어느 때로 간다? 조선 후기. 발달 배경은 뭐다? 상공업, 농업의 발달에 따라 서당교육의 보급에 따라 서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 그게 배경이다. 그 다음에 문예활동층 때. 그래서 조선, 원래 문화는 주로 양반 4대부, 양반층이 주도하는 거죠. 사실은 문화라는 게 지배층이. 그래서, 그런데 조선 후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양반 4대부가 문화를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걔네들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뭐, 중인층, 평민층으로까지 주도층이 확대되어 나간다. 당연한 거지. 양가로 3번. 그러면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변화가 있을까? 양반 4대부의 문화와 서민 문화와 변화가 있을까? 당연히 다르겠지, 성격이.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교양이나 심성수련이 목표, 고출. 조선 정기의 문예가 정적 소극적 출. 이게 바로 그 이전의 문화의 특징이야. 이건 주로 누구 문화를 얘기한다? 4대부, 양반 문화를 말한다. 반면에 조선 후기, 자,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경향, 거출. 동그라미 2번에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 줄.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고 고발하는 경향, 줄.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새롭게 유행하는, 아니면 더 유행하는 문화적인 성격이 어떻다? 감정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의 문학. 그 다음에 비판 문학, 풍자 고발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행한다. 자, 이게 바로 무슨 문화의 특징이라는 걸까요? 서민 문화의 특징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서민 문화의 구체적인 종류가 뭐냐라는 거야, 그럼. 그래서 판소리부터 사설시조까지 줄 쫙. 자, 그래서 서민 문화가 유행하는데, 그럼 대표적인 서민 문화의 예가 뭐냐라는 거야. 자, 조선 후기에 뭐가 발달한다? 판소리, 그 다음에 탈춤, 탈놀이, 산대놀이. 자, 그 다음에 한글소설, 한문소설 이러면 안 되지. 한문소설은 여전히 양반들이 하는 거지. 한글소설. 그 다음에 시조도 사설시조, 사설시조. 그 다음에 그림과 관련해서는 민화, 이렇게, 등. 요건 반드시 줄쳐놓으시면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자체, 조선 후기 문화의 특징이야. 예를 들어서 판소리가 유행하였습니다. 탈춤 산대놀이가 유행했습니다. 한글 소설이 유행했습니다. 사설시조와 민화가 유행했습니다. 이거 어느 시대로 가야 됩니다? 조선 후기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조선 후기. 박스 안에 이게 나왔어. 그러면 조선 후기로 가야 되는 거야. 시기를 물어보면. 그 다음에 이 문화가 유행하게 된 배경,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 그럼 배경이 뭘까? 상공업계층과 부농층의 성장, 서당교육의 보급으로 인해서 서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의식이 향상되었습니다. 그게 배경이지, 이게. 그 다음에 이 문화의 특징이 뭘까? 감정을 솔직하게.
그 다음에 뭐다? 비판, 풍자, 고발하는 경향이 강하다. 맞죠? 결국은 뭐다? 서민문화라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인층의 문학. 자, 중인층으로까지 확대된다. 위항인 문학 줄천하. 위항인. 그래서 조선 후기에 중인들을 이렇게도 불렀어. 중인층을 위항인이라고도 불렀어. 위항인. 그래서 신분을 물어볼 수도 있어. 위항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 신분에 대한 설명을 받는 것은 하면 무슨 층 물어보는 거다? 중인층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인층이 바로 뭐다? 문화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들만의 독특한 문학을 뭐라 그런다? 위항인 문학이라고 하는 거야. 위항인 문학.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하나 읽어보시면 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을 읽고 2번. 위항인들은 남인 혹은 북학파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처음에는 양반 사대부 문학을 모방하여 고문 혹은 신체문을 많이 따랐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역사서와 전기도 졸천하. 자, 이거 그거 사회편에서도 했었죠. 연조기감이 제일 잘 나와. 연조기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호산외기. 그 다음에 넘기시고. 이항견문록. 줄만 쳐놓으세요, 크게. 이항견문록. 희조일사. 희조유사야, 희조일사야. 희조일사. 자, 요게 바로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서와 전기라는 거야. 중인층 이렇게 가시면 돼. 중인층.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시사결성 시조집의 편찬 그거 줄쳐놓으세요. 자, 조선 후기의 또 문화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사결성이 활발하다. 이건 시조동호야 그냥. 시사결성이 활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조집 편찬이 활발했습니다. 청구영언 이런 것들. 거기 보면 시사면 옥계 시사 해가지고 무슨 시사 나오죠? 다 하나하나 외울 필요 없어. 크게 이게 딱 나온 시사와 시조집 편찬이라고 나왔잖아 지금. 그러면 이것이 활발했다. 그러면 어느 때로 가야 되고? 조선 후기로 가야 되고, 이것을 주도한 계층 하면 누굴 물어보는 거다? 중인층을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이 중인층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위항인 문학이라고 한다. 연조기감 등을 역사서와 전기, 그 다음에 시사결성과 시조집 편찬을 주도했다. 그래서 중인층의 문학이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판소리, 탈로리는 이걸 확인하는 분야야. 자, 판소리가 대표적인 뭐야? 서민문화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죠. 그렇죠? 19세기 후반에 신재호가 이 판소리를 정리한 사람이라는 거지.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수궁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판소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탈놀이하고 산대놀이, 탈춤, 산대놀이가 유행했다. 조선 후기에. 이것도 대표적인 무슨 문화의 예다? 서민문화의 예다. 도시의 상인이나 중간층의 지원고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특히 요 문화는 양반사회의 허구를 폭로, 이 동그라미 2번. 양반사회의 허구를 폭로하는 내용이 많다. 그래서 그 하회탈춤 대사 있죠? 그것도 기출문제로 다 사료질문을 나왔던 거야. 다음과 같은 문화활동이 전개되던 시기의 상황으로 맞는 것을 하면 탈춤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조선 후기로 안동 하회탈춤. 자, 그 다음에 한글 소설과 사설시조. 자, 이것도 뭐다? 한글 소설과 사설시조도. 요것도 뭐다? 서민문화의 대표적인 예다. 그 최초의 허균의 홍길동전에서 시작됐죠. 그치? 최초의. 한문소설하고는 구분하셔야 돼. 최초의 한문소설이 먼저 나오죠. 김시습의 금옷이나 조선전기에. 그 다음에 최초의 한글 소설은 광해군 때 17세기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 전우치전, 윤군평전, 곽재호전, 사시남정기, 구운몽. 이거 뭐 국어책 읽는 거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창작 국문소설 가지고 옥루몽, 숙향전, 춘향전, 토끼전, 심청전, 장하홍련전, 콩지팥지전. 이걸 다 일일이 외운 사람 없겠지 설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어떻게 이거는 한글 소설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설시조. 자, 사설시조. 조선 후기엔 사설시조가 나오는데 500페이지 보면 읽기 자료 보시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설시 중에 하나야. 뭐 사설시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거는 이제
사설시조는 일단 길어서 사설시조라고 하는 거지. 원래는 단가지 단가 원래는.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단가 그리고 정형시조가 유행했다면 조선 후기에는 길어. 그래서 사설시조. 그 다음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거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럼 바로 서민문화로 가는 거죠. 그리고 시조가 얘를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설시조가 딱 나오면 이건 조선 후기 문화를 물어보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풍자 시인은 줄만 쳐놓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계속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는 거야? 야담 정기류의 성향과 한문학의 새로운 경향이 있죠? 요거는 서민 문화가 아니라 이거는 한문 문학이야. 한문학이야. 그래서 여전히 양반 사대부들이 주도하는 문학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야담 정기류와 관련해서는요, 거기 1번에 유몽인의 어우야담, 그 다음에 2번 대동야승, 그런 것들 추천하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한문학의 새로운 경향에서는 그 박지원, 홍대영 등 북학파들의 신체문 운동 그거 줄쳐놓으시고 박지원의 한문소설 그거 줄쳐놓으시면 돼.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이 한문학, 특히 양반 사대부들이 주도하는 한문학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문체, 문체의 혁신이라고 해. 문체의 혁신을 주장하는 경향이 나오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양반들이 쓰던 문체하고는 좀 다른 문체를 사용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주로 누가 어떤 애들이 그런 걸 주장했다? 북학파 실학자들.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다? 홍대용과 박지원. 그래서 얘네들이 쓴 체를 이렇게 부른다. 폐관 소품체 이렇게. 물론 이거는 정부의 탄압을 받아. 정부의 탄압. 그리고 이러한 문체로 이 북학파 실학자들이 여러 한문소설, 한문학을 전개하는 거야. 그 중에서도 이 사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제일 잘 나오니까. 박지원이, 이거는 이제 박지원 할 때도 이제, 정리해 놓으셨죠. 박지원은 노론 명문가 북학파 실학자로서 여러 한문소설을 써서, 양반 사회의 허례와 무능을 비판한 사람 맞죠? 자, 그래서 호질, 허생전 이런 것들. 허생전은 경제편에서도 봤죠? 이 도고의 폐단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이게. 그 다음에 양반전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소설로 가야 돼? 한문소설로 가야 된다. 양반전. 그래서 호질과 허생전은 열하일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양반전은 방경각외전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리 공부를 하신 거지. 그래서 요거 박지원의 한문소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정약용도 줄쳐놔. 삼정의 문란을 폭로하는 한시고 줄쳐놔. 이것도 말하자면 시조야. 시조인데 뭐냐면 삼정의 문란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막 나와. 그러면 누구의 시조로 간다? 정약용. 몇 세기 물어보는 걸까? 19세기.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폭로하는. 삼정의 문란을 폭로하는 한시를 남기게 됐다. 누구? 정약용. 그러나 이제 더 잘 나온 사람은 이 사람이지. 박지원의 한문소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래서 주로 이제 문학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뭘로 간다? 그림. 자, 그림도 별표 쳐놔. 자, 이 그림 문화도 이제 조선 후기에 잘 나오는 거야. 자, 조선 후기의 이 그림은요, 일단 진경산수화가 먼저 튀어나와야 돼. 진경산수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전반에 유행하는 그림의 경향은 뭐다? 진경산수화. 이거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진경산수화. 뭐다 이게 진경산수화가? 산수화긴 산수화인데 뭘 그린 거다? 진경을 그린 거다. 실제 경치를 그린 거야. 실제 경치를 그린 거야. 그리고 이 진경산수화를 개척한 사람이 있다. 누구다? 정선이라는 사람 반드시 알아놔. 그래서 정선이라는 사람. 정선 하면 뭐야? 진경산수화 18세기 전반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뭘로 가냐면 풍속화가 유행합니다. 풍속화. 이것도 굉장히 잘. 조선 후기의 그림 중에서는 이 진경산수화하고 풍속화가 아직 굉장히 잘 나오는 건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풍속화는 뭘 그린 그림이에요? 풍속을 그린 그림이지 뭐.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거지. 자, 이게 이제 18세기 후반에 유행하는 거야. 18세기 후반. 근데 이제 대표적인 풍속화가 두 사람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 누구하고 누구? 김홍도하고, 그 다음에 신윤복이라는 사람.
윤복이라는 사람.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놓으면 돼. 김홍도하고 신윤복. 대표적인 풍속화가다. 그런데 이제 같은 풍속화를 그렸지만 성격이 좀 달라. 내용이 달라. 이 김홍도는 주로 농촌이나 서민들의 풍속화 이렇게 가셔야 되고, 신윤복은 도회지 양반이나 부녀자들의 유흥과 정치, 남녀 사이의 애정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바로 신윤복의 그림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풍속화여가지고 무작정 읽으면 안 되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만약에 김홍도하고 신윤복이 나왔다면 그 뒤에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도 반드시 비교해놔야 돼. 뭐 많이 외울 것도 없잖아. 농촌으로 가는 거야, 그냥 무조건 김홍도는. 그 다음에 도회지 양반 부녀 사랑 이거 여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신윤복으로 가시는 거야. 그래서 풍속화 이렇게.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에 또 유행하는 게 뭐다? 서양 화풍으로. 서양 화풍이 전래되었다. 서양 화풍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강세황이라는 사람이다. 강세황 등 강세황.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세기로 간다? 19세기로 가는데 19세기 세도 정치기죠. 요때는 실학적 화풍이 시들고, 무슨 말이냐면 진경산수하고 요 풍속화나 요 서양화풍 요게 공통점이 뭘까요? 사실적인 경향의 그림이라. 실질적인 그림, 관념적 이러면 안 돼. 18세기가 무슨 학문이 유행할 때야? 실학이라는 학문이지. 실학은 어떤 학문이야? 관념적인 학문이 아니란 말이야.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실학의 발달이 바로 전체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그림도 무슨 그림? 사실적 경향의 그림. 진짜 보고 그렸잖아. 진경산수화. 풍속화도 직접 보고 그린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19세기에는 그러한 진경산수화하고 풍속화는 어떻게? 조금 시들고 문인화가 유행한다. 문인화가 유행한다. 이건 좀 관념적인 화풍이야. 문인화가 유행한다. 대부분 사람 누구다? 김정희, 신위 이런 사람. 김정희, 신위 이런 사람. 이렇게. 자, 그래서 김정희, 신위 중심의 뭐야? 문인화가 유행했다. 그거 하나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장승업이라는 사람도 줄쳐놓으시고. 19세기 활약한 화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민화야. 민화, 그림도 나온단 말이야. 민화는 뭐다? 대표적인 아까 무슨 문화 예라고 그랬지? 서민 문화 예죠. 그래서 19세기에는 민중의 기복적 염원을 담고 있는 민화가 유행했습니다. 서민 문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이 중에서 조선후기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다? 진경산수화, 풍속화, 민화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시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야. 502페이지 있죠? 거기 주요 화가 이제 정선, 김홍도 나와 있죠? 그래서 정선은 뭐가 나와야 돼? 빨리. 진경산수화. 동그라미 니은. 인왕재색도 금강전도. 그 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특징. 바위사는 선으로 묘사하고 흙사는 묵으로 묘사하는 기법 사용. 줄. 거기까지. 김홍도는 김홍도하고 신윤복은 일단 제일 잘 나온 건 무슨 화가? 풍속화가. 이렇게. 풍속화가. 그런데 이제 김홍도는요, 풍속화만 잘 그린 게 아니라 도화서 소속의 전문 화원으로서 정조의 총애를 받아서 여러 가지 기록도도 많이 남겼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특히 디귿이 있죠? 정조의 총애로 정조의 화성행차와 관련된 병풍, 행렬도, 의궤 등 궁중풍속을 많이 그렸는데, 그거 줄쳐놔. 그래서 기록화의 의미를 지닌 까닭에 활달하고 간결한 필치보다는 섬세하고 정교한 필치를 더 필요로 했다. 리을, 이게 이제 대표적인 풍속화들이야. 박가리, 이건 뭐 굉장히 그림이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박가리, 추수, 집짓기, 대장간, 풍악놀이, 혼인풍습, 씨름서당도. 자, 여기서 핵심 뭐야? 그거 하나가 아니라 농촌 서민들의 생활, 그거 줄 수 없네. 그래서 농촌 서민들의 생활을 그렸다. 그러면 김홍도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윤복 봐봐. 신윤복은 김홍도와 대조적으로 주로 양반과 부녀자의 생활, 유흥, 남녀 사이의 애정. 자, 그러면 누구로 간다? 신윤복으로 간다. 감각이 틀리지, 개념이. 미인도, 선유도, 주막도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씨름도 이런 거, 서당도 이런 것들은 뭐 기존 대장간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림도 나온단 말이야. 조선후기. 그 다음에 503페이지 단오풍정. 미인도 이런 것들 하면 누구? 신윤복. 그러나 시기는 똑같이 조선후기. 거기까지. 그 다음에 강세왕은 뭐다?
서양 화법, 서양 화풍. 그래서 영통골 입구도 그렇게 줄 수 놓으시면 된다. 그래서 사람을 좀 정리해 놓으신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사람이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 정선, 김홍도, 신윤복,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정리해 놓으세요. 세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서해. 자, 조선 후기의 서해는 이제 글씨인데, 그거는 이제 줄만 쳐놓으세요. 글씨. 이광사의, 뭐다? 동국 진체. 그 다음에 김정희의 뭐? 추사체. 그래서 김정희가 몇 번 나왔지? 자, 김정희는요, 그 김정희에 대해서 몇 개 쓰세요. 김정희는 몇 세기에 활약한 사람이냐면, 19세기에 활약한 사람이거든? 19세기. 그 다음에 이 김정희도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거든요. 김정희와 그를 따르는 학파를 실사고시학파라고 해. 그래서 실사고시학파. 이것도 실학의 한 개념인데, 어쨌든 실사고시학파를 형성했다. 그럼 누구? 김정희. 이 사람이 그 문화편에서 금석학의 대가라 그랬지? 금석학. 비문 해석하는 학문. 금석과안록. 그래서 북한산비하고 황초룡비가 진흥한 순수비임을 밝혀낸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에 19세기에 활약한 문인화가란 말이야. 김정희.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세한도야. 세한도. 그 다음에 독자적인 서체를 개발했지. 그게 무슨 체다? 추사체다? 그래서 추사김정희거든요. 자, 그래서 김정희와 관련되어 있는 거. 그래서 김정희 정도는 하나 좀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조선 후기의 글씨는 동국진체하고 추사체. 이거는 중국을 모방한 게 아니라 자주적인 서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으로 갑시다. 자, 이것도 의도적으로 특히, 자, 17세기의 건축물이 있다. 17세기의 사원 건축이 있다. 3개. 3개 무조건 줄쳐놓으세요. 504페이지. 거기, 금산사 미륵전.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 그 다음 화엄사 각황전, 이렇게. 그래서 3개를 그냥 줄쳐놓고 묶어 놓으세요. 박스로. 이렇게. 자, 이거는 그림까지 혹시 나올 수 있어. 17세기 요 건축물은. 자, 그 그림 보세요. 요게 나오면 이제 17세기라는 거야. 근데 17세기의 사원 건축인데, 이게 사원 건축이거든? 그런데 보시면 다 3층, 4층, 5층, 2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단층이 아니야. 그래서 이 건축물의 특징을 일단 줄쳐놓고 동그라미 2번 특징.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 반영. 그 줄.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거죠. 그 줄. 그래서 요 3개의 건축물의 특징이 이거야. 자, 이거는 몇 세기 물어본다? 17세기.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성장을 반영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양반 지주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양반 지주에다 특히 동그라미 쳐놔. 그리고 규모가 큰 다층 건물이라 그랬지. 그 그림을 놓고 확인하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절 그림이 나왔는데, 사원 그림이 나왔는데 다 단층이야. 다층으로 된 사원 그림은 요거밖에 안 나와. 이 한국사에서. 그래서 다층으로 돼 있다. 그럼 몇 세기로 간다 무조건? 17세기로 간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18세기 건물. 18세기 건물 있죠? 거기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안성, 성남사 있죠? 그거 줄쳐놓고 또 똑같이 박스로 묶거나. 요거 뭐 그림까지는 안 나올 거야. 만약에 그림 나와도 이걸 줄 거야. 논산, 쌍계사, 안성, 성남사, 부안, 계암사 이렇게 줄쳐놓으십시오. 그리고 요것도 박스로 묶거나. 자, 요게 나오면 요거는 몇 세기 사원 건축이야? 18세기 사원 건축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17세기 사원 건축하고 좀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비교. 자, 크게 부상한 분홍과 상인의 지원을 받아 그들의 근거지에 장식성이 강한 사원. 그거 줄쳐놓으시면 돼. 자, 그러면 요 논산, 쌍계사, 안성, 성남사, 부안, 계암사의 특징이 나왔지? 자, 요걸 뭐다? 크게 성장한 분홍과 상인층의 지원. 17세기에는 그 다층 건물은 누가 지원한 거야? 양반 지주층.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근거지의 장식성이 강한 사원이다. 그래서 그 2개. 자, 그리고 이거 주면 몇 세기 물어보는 거라고? 18세기.
그리고 18세기에 또 중요한 건축물, 수원화성, 그거 반드시 별표. 그러니까 18세기는 이 수원화성 건축물이, 수원화성이라는 게 더 나올 수 있지. 수원화성이라는 건축물이다. 요거 몇 세기? 18세기. 왕을 외우셔야 되겠지? 어느 왕이지, 이거? 정조죠, 정조. 그래서 정조 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수원이라는 거고, 수원에 쌓은 성이 화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화성, 기억해, 화성. 화성하면 어디? 수원. 어느 왕 때? 정조 때. 이거 이제 유네스코 선정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성이죠. 그래서 그거 줄쳐 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9세기. 19세기 건축물로는 뭐가 나온다? 경복궁이 나온다. 자, 경복궁은 조선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궁궐이라고 했죠. 태조 때. 근데 어느 때 불탔다고 했죠? 임진왜란 때 불탔지. 그리고 다시 지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경복궁은 몇 세기 건축물로 물어본다, 주로. 19세기 건축물로.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다시 지은 거니까. 그래서 경복궁, 근정정과 경회루. 그것도 그림도 보세요. 경복궁, 근정정과 경회루. 근정정과 경회루가 있는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어느 궁궐이다? 경복궁입니다. 어느 때 다시 만들어집니다? 흥선대원군.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흥선대원군. 왕실의 권위를 높일 목적으로. 그래서 흥선대원군 할 때 또 공부할 거야. 근대사에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만든 궁궐이 뭐다? 경복궁입니다. 그래서 경복궁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건축은 지금 특히 세기별로 정해놨지? 17세기, 그 다음에 18세기, 그 다음에 19세기. 17세기는 정치적으로 서인과 남인이 크게 대립하는 때지? 이때 북벌운동도 막 일어나고 하지. 북벌운동. 그렇지? 나선정벌 이런 거. 예송논쟁 이런 거. 그 다음에 18세기는 뭐다? 주로 이제 붕당 정치가 좀 격화되는, 변질되는 시기죠? 일당 전제화가 나타나고, 맞지? 응용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요걸 주고서 이때 정치하면, 대부분은 영종조 때지. 영종조 때.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거지. 일당 전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무슨 정책이 나타나는 때다? 탕평책. 이렇게. 19세기 이후 공복궁 주고 물어보면, 요때가 이제 바로 직전까지가 바로 세도 정치가 행해질 때란 말이야. 근데 세도 정치를 막을 내리게 한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백제와 공예. 자, 백자, 도자기. 자, 도자기가 제일 잘 나온다 그랬죠? 공예 분야에서는. 근데 조선 후기는 무슨 도자기가 유행해야 되느냐? 청화백자가 나와야 된다. 청화백자. 기타 뭐야? 철화 백자, 진사 백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로 철화 포도문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철화 백자야. 이게 천연색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흑적색으로 돼. 흑갈색으로 돼 있는 거야.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이제 조선에 한번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분청사기가 유행했지? 15세기로 가야지. 14세기에서 15세기,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 그러다가 조선 중기, 16세기엔 뭐가 유행하기 시작해? 순수백자. 순수백자가 뭐예요? 생각해보면. 그냥 흰 바탕에 흰색의 도자기란 말이야. 바탕에 아무 무늬도 없고.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오면 무슨 백자가 유행해야 되는가? 청화, 철화, 진사인데 이건 뭐냐면 알료는 색깔 내는 거야. 알료로 색깔 있는 알료로 그 백자 표면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푸른색, 붉은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색깔로 어떻게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렸잖아. 자, 그래서 그건 뭐라고 한다? 청화백자. 네, 파란색이면 청화백자고 철화, 진사백자라고 한다.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요게 유행했다. 그러면 조선 후기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때 이제 분청사기는 자취를 감췄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서민들은 이것도 사용했지만 뭐도 많이 사용했대? 삐번, 옹기도 많이 사용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 도자기 하나 기억하세요. 도자기.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 도자기가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기타 무슨 공예가 유행했다? 목공예하고 화각공예가 유행했다. 요게 이제 조선 후기다. 목공예는 나무로 뭐 상자, 서랍 이런 거 만드는 거고, 화각공예는 무엇으로 무늬를 내는 거야? 쇠뿔을 잘라서 무늬를 내는 거.
그래서 조선 후기에 공예하면 청화, 진사, 철화백자, 목공예, 화각공예 등이 유행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은요, 한 번만 읽어봅시다. 그냥. 이제 다 했으니까. 조선 후기는 음악의 항유층이 확대됨에 따라 성격이 다른 음악이 다양하게 나타나 발전했다. 2번, 고원줄촌에서 연필로. 양반층은 종래, 가곡, 시조, 애창. 줄. 서민은 민요를 불렀다. 줄. 그러니까 무슨 소리다, 이게? 민요가 또 어디에 예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서민 문화의 예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민요. 그래서 그거 당연히 그게 중요하겠지? 그 다음에 3번, 상업의 발전으로 직업적인 광대나 기생이 판소리, 산조와 작가 등을 창작하기도 했다. 그거. 그 다음에 4번, 이 시기 음악은 전반적으로 감정, 그거 중요하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더욱 강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특징은 뭐야? 그냥 더 특징적인 거는 민요가 유행했다고. 민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의 음악이 유행했다고. 이것도 다 무슨 문화의 예로 가면 된다. 서민 문화로 가면 된다.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문학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나 양반은 종래, 가곡과 시조를 애창했다. 뭐 대충 그런 거죠. 이건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다? 조선 후기의 문화를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좀 내용이 많아지죠, 좀.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하십시오? 크게는 전기, 그 다음에 후기 이렇게 나눠서 항상 하시라고. 15세기, 16세기, 그 다음에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돼. 왜 그러냐면 성격이 좀 달라지기 때문이야. 어떤 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식하게 도식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전기 사회하고 후기 사회는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자꾸 생각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과도기적인 시기가 16세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근대 사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